먼저 이게 김정은 상대 이제 손배소로 국내 네. 최초 이제 네. 승소를 하신 거잖아요. 네. 먼저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정말 기쁘고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사법부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노력 헛되지 않았다.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이런 옳은 일, 특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다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군 포로들이 그동안 50년간 강제노역을 억울하게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예회복이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세수방조의 악행 내지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북한과 김정은 독재자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책임을 물은 준엄하게 심판한 최초의 케이스다. 그러니까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승소 예상하셨었나요? 한 70% 정도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96년에 저희가 수사를 제기했는데요. 3년간 전혀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지 대한민국 법원이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지. 그 벽이 강고하거든요. 좀 저를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저는 물망초 활동을 10년 했는데요.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을 2013년에서 17년까지 4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들을 수없이 만났고 그분들 항상 도와드렸고 그분들을 모시고 국정원에 초대받아서 2번이나 가서 오찬에 참석했었고, 그래서 국군포로를 송환해야 된다는 그런 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진짜 진전이 없었습니다. 예상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에 법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김도현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새로운 재판장으로 오면서 이분이 문제제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적극 진행시킨 거예요. 제일 큰 관문은 북한에 대해서 송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송달을 해버리면 어떤가. 근데 또 안 받으면 또 그러니까. 근데 법원이 물론 저희 제안이죠. 공시송달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김도영 부장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공시송달을 한 거예요.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피고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할 수 없을 때 하는 조치인데 이거를 북한에 대해 적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김도영 부장판사의 용단이죠. 그래서 송달이 되고 그때부터는 급진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7번 재판기 있었는데 약간 재판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치열하게 대화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을 대응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인데 그런 불법 단체에 대해서도 소송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김정일이 원래 잘못한 건데 그걸 김정일한테 묻느냐, 이런. 그리고 과연 원고 줄이 정말 국군포로를 맞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황 증거는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를 대라 이랬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고요. 도움을 받으려고 저희가 정부기관 국군포로가 탈북해서 오면은 제일 먼저 국정원에서 신문을 해요. 가짜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조사한 신문 결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입수하면 되는 거예요. 입수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딱이죠. 근데 국정원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일체 대답을 안 합니다. 통일부 협조를 안 해요. 그냥 국방부가 소관부서인데 협조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죠.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운 분들인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이분들을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 국군 포로라는 거를 입증을 하신 건가요? 자료를 구하신 거예요?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네. 하셨나요, 그거는? 동료 국군 포로들의 증언, 그다음 국군 포로의 딸, 그분은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딸의 증언.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어떤 한 분은 전쟁 중 사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군족부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고
국방부에서 전역식까지 해줬어요, 이분들을. 그러다가 그래서 한 번은 2000년 탈북하고 그해 전역식을 했고 한 번은 2001년에 탈북해서 전역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은 있죠. 그래서 그걸 제출해서 국군포로라는 걸 인증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그렇게 당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또 자료가 많더라고요. 각종 서적, 정말 그걸 해서 결국은 그런 간접 증거로 인정을 한 거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려운 게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1950년에 있었던 일인데. 더군다나 근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정원이나 통일부나 국방부에서 좀 이게 소극적이거나 아예 대처를 안 해주면 일반인들은 사실 구할 수 없거나 증거를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상황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좀 그 정도가 심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네, 우리 정부는 정말 잘못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 6.25 전쟁 때 사망한 그린들의 유해 아직 다 발굴합니다. 감식단에 가서 발굴하고 1구당 2,000불, 1원씩 줍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이 괜히 탐나니까 그걸 줘요. 그러다가 조사해보니까 이분이 가출자인 거예요. 그 위에 또 우리한테 보내주죠. 얼마 전에 돌아온 이집구. 그게 바로 미국이 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생색은 대통령이 내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너무 분동 터지는 일이에요. 처음에 이게 90년대에 이제 소송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2016년. 2016년. 처음이 국군포로, 탈북 국군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버지가 함경부터 정성 출신의 실향민이세요. 어머니는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이고. 그래서 북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대한변협 북한인권 소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북한인권 백서를 민간에서 추천했어요. 그때 탈북자 100명을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95%가 저희 고향 함경부터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자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불망초가 2010년에 생겨서 제가 이사를 맡으면서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송원위원장을 맡게 됐죠. 그래서 국군포로들 많이 만났고 그분들과 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그 국군 어르신 억울하잖아요. 강제노역 당한 거. 우리 소송 한번 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박선영 이사장과 저와 국군포로 두 분의 의기 투합해서 그 소송을 이야기된 거예요. 그분들께서도 선뜻 같이 소송하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 당시에? 그렇죠. 해봐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이름 다 알 테니까 이름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걸까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결국 변호사는 승소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인데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법원은 자꾸만 작가님 입장에서 입증을 해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심하고 고뇌를 거듭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끝까지 입증하라고 주문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변호사님께서 더 열심히 준비하시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법원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원에서 무턱대고 끊겨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입증을 하라고 했는데 거의 힘입어서 저희 변호인단이 열심히 입증을 했고 받아들여졌으니까 결국은 뭐 공은 원고 측과 절반은 법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초로 승소를 하긴 했는데 과거에도 혹시 이런 소송이 좀 있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는 내에서는? 제가 아는 최초의 소송입니다. 최초의 소송이었고 최초의 승소였고.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히 그 소송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고 두 어르신이 한모 어르신 1934년생 이분은 자원 입대했어요. 1950년에. 그러다가 1년 만에 중공군이 불시 집적으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 끌려가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1950년까지 약 3년간 탄광에서 아주 험한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전이 됐는데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억지로 억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북한 국민권을 줌줬지만 그 다음부터 온갖 인간적인 멸시를 받고 그리고 여전히 혐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됐어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줬죠. 그러다가 2000년에 탈북했습니다. 무려 50년을 청춘을 북한에서 바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돌아왔죠. 또 한 번 노 어르신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역시 1953년에 포로가 돼서 역시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에 억류돼서 3년간 강제노동하고 그 다음에 역시 2001년까지 탈북할 때까지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김일성이 그걸 주도한 거죠. 정전협정 위반하고 국군포로 8만 명을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1948년부터 1998년인가요? 그렇게 40년간 집권하면서 그런 원고들한테 그런 불법행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김정일 역시 7년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그걸 상속하게 된 거죠. 저희 주장은 이 원고들한테 저지른 불법행위를 김일성이 책임지고 김정일이 죽었으면은 상속분을 김정일이 책임지고 김정일이 죽었으면은 역시 불법행위 책임과 김정일한테 상속된다. 그래서 김정은은 상속받은 그런 불법행위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그다음 북한 역시 반국가 단체로서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김정은과 연대해서 둘이 공동 피고로 책임을 져라. 이게 소송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한 분당 2,100만 원이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네. 예. 적죠.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1인당 유죄로 6억을 청구했습니다. 저희 논리예상 6억을 청구했는데 그 중에 47년간 김일성은 40년간 북한을 지배했고 김정일은 7년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한테는 47분의 40을 청구해서 5억 1천만 원 책임 물어라. 김정일은 나머지 9천만 원 책임 물어라. 그리고 김일성의 채무가 약 15분의 1인가요? 자식이 6명이고 부인이 있어서 부인은 1.5, 자식은 1입니다. 상속 비율 15분의 1을 김정일이 책임져라. 계산하니까 6.800이 나오더라고요. 또 김정일 스스로의 책임 9천만 원. 더하니까 1억 5,800이 나와요. 그게 또 김정일은 또 자녀가 6명이 있거든요. 그거에 13분의 2 하니까 2,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출장을 낼 때 원래 2,100만 원씩을 청구했었어요. 1인당. 그래서 굳이 100만 원 늘리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출장 청구대로 2,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청구했는데 전부 받아들여진 겁니다. 사실 금액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 제기할 때는 되게 큰 금액을 했던 걸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너무 적게 나왔길래 이게 왜 그랬나 했는데 그렇게 계산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승소로 인해서 사실 향후에 이제 더 많은 탈북 국군 포로들이 그렇죠.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할 겁니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지금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가 지금 살아계신 국군포로가 23분이에요. 21명한테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아마 되게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57명, 탈북 국군포로가 80명이에요. 돌아가신 57명의 유족,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도 우리가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78명의 생존자 및 유족들이 아마 대거 소송을 낼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 드는 게 탈북을 하지 못했지만 국군 포로이신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혹시 소송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계시다는 것만 입증하면 북한에 살아계신다는? 네, 살아계시다는 또는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국군 포로이면서 돌아가셨다는 증거 당연히 있죠. 그럼 보통 이런 피해 보상은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원래 불법행위는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소송을 그동안 도저히 제기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강점기다. 그때 당했다. 그때는 어떻게 일본 정부를 수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히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저희가 있죠. 저희가 사실 영감을 얻은 것이 위안부 사건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점기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다. 그 논리이거든요. 저희도 그 논리를 빚은 거죠. 위안부 소송. 네. 네. 아마 재판장도 그 소송에 아마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그럼 강제징용 사건 그것도 판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소송 그런 일관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아마 위안부 사건이 없었으면 이번 선도 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분위기상 오토 원비어 사건이 터졌어요.
그 역시 최근에 북한 정권 지지는 악행으로 인해서 고문사 한 분이 부모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소해서 이겼습니다. 그게 또 큰 영향을 미쳤죠. 저희도 그 소송을 굉장히 중요한 선고 판례로 주장했습니다. 아마 저는 위헌 판결과 오토원배 사건 그 두 개가 아마 큰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커다란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좋은 타이밍이 또 맞았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이제 일각에서도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승소를 하다 보니 네. 이제 북한이 결국 책임을 물고 네. 이제 손배 소송까지 가서 이제 돈까지 이제 받게 된 건데 네. 이게 남북 관계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건전한 남북 관계는 책임질 것은 지고 그리고 화해할 건 화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는 관계입니다. 과거의 악행은 다 덮어놓고 앞으로 좋은 얘기를 하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바로잡기, 정의를 바로잡아야겠죠. 국군 프로들이 신음하고 그동안 50년간 청춘을 바쳤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우리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우리 북한과 잘 지내겠다. 그거는 위선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제 두 분이 결국 승소하신 거잖아요. 예. 두 분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시던가요? 소감을? 굉장히 감격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명예회복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바쳐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젊은 우리 바친 청춘 그리고 우리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국부포로로 50년간 북한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았고 대한민국에 돌아왔지만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좀 뭐라고 정부 측으로부터 이제 좀 많이 답답함도 느끼시고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과거에는 또 이게 왜 소송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그랬는지 혹시 정부마다 이게 차이가 좀 있었나요? 소송을 진행하시면서도? 아무래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 그분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국포로들을 따뜻하게 생각했고 두 번이나 국정원에 저희가 자곡동 국정원에 초대받아서 수십 명의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가서 아주 좋은 오찬을 대접받고 국정원 브리핑도 받고 격려도 받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분위기가 전혀 바뀌어서 국군포로에 대해서 아주 맹맹한 그런 사회가 되게 됐습니다. 그건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전혀 틀리죠. 그래서 그 남북 포로분들 가족들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수 진보 정권에 따라서 너무 대우가 달라지고 도움도 달라지고 뭐 어떻게 보면 더 인권이나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안 그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깝긴 했는데 이번 소송이 그래도 좀 잘 풀려서 어떻게 보면 이 소송 자체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평생 정말 잊지 못할 소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께서 김기동 시인이신데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을 다 거기 두고 계셨거든요. 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셨는데 그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지하에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특히 이분들이 함경북도에서 강제노동을 당했어요. 이런 억울한 국군포로들을 한을 네가 풀어드렸구나 하고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죠? 96년 우리가 제기한 날짜가 1996년 2016년 10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4년이 좀 안 됐군요. 그렇게 따지면 또 재판이 좀 일찍 끝난 편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않은 게요. 요즘 소송이 평균 1년 걸려요. 아 그래요? 네. 1심이 3년 9개월이나 걸린 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무려 4배 걸린 거죠. 총 변호사분은 몇 분 참여하신 거죠? 8명이 참여했습니다. 8명. 처음에는 소장 낼 때는 저와 송수현 변호사, 이지원 변호사, 윤동욱 변호사 그리고 4명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급진전 내면서 4분이 추가 합류했습니다. 구충서 변호사, 심지왕 변호사, 엄태섭 변호사, 이정혁 변호사 총 8명이 활동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실까요? 특별히? 네. 첫째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받아준 거. 그 다음에
김도영 재판장이 바뀌어서 새로 김영하 재판장이 왔는데 그때 저희 굉장히 실망했죠. 김도영 재판장이 해주셨으면 했는데 이분이 임기가 돼서 딴 데 가고 새로운 재판장이 왔는데 여전히 그 긍정적인 태도, 객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이 깊고요. 판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팩트를 놓고도 다른 결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국군 포로들이 뭐 적극적인 지원, 그게 한 어르신과 노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격려해 준 거. 그 다음에는 물망초 박선영 이사장이 그런 헌신적인 그런 격려. 그렇게 네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군 포로들의 대우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미국에 비해서. 그럼요. 이런 분들을 좀 정부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잘 해주고 우대해야 나중에 국민안이 터졌을 때 국민이 국가를 지킵니다. 국가를 지키는 건 군대가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우리 군대는 한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민병. 우리 국민이 나를 지킨 거죠. 근데 선조는 도망갔죠.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제일 먼저 도망갔죠.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다 지킨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이 조국은 당신이 잊지 않는다. 그거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국가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애국자들을 항상 우리가 격려하고 보훈하고 보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번이 대한민국 법은 결국 국가의 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를 위해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 2,100만 원 어떻게 네. 이제 회수가 되는지 그 과정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008년인가요?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북한 경제문화 협력단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TV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언론단체가 조선중앙TV 걸 임명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실제로 8억을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박광자 사건이 터졌죠. 그때부터 정부가 더 이상 성공은 안 된다고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0억에 이릅니다. 그건 북한의 재산이죠. 그걸 서울중앙지법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견을 얻었으니까 지금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법원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저작권료가 있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걸로 이거 충당을 해야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하신 거죠?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그것도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그 정보를 하여간 어떻게 돼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럼 혹시 북한 이번 저작권료 같이 네. 혹시 다른 걸 더 이렇게 징수할 만한 것이 뭐 더 있나요? 혹시 찾아보신 게 더 있으신가요?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못 찾고 있어요. 네. 뭐 혹시 그게 없다면 다른 것도 찾아봐야죠.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야, 이런 소송 자체가 사실 이 소송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원래 이런 게 자연스럽고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이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런데 저희 소송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본에서 아마 일본에 납북된 그 제일교포들 그분들이 일본 소송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어요. 거기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이 소송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앞으로 예. 북한의 불법 행위로 손해 입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그다음 개성공단을 눈대로 닫아서 거기 있는 선량한 사업가들의 재산을 강탈한 행위, 그다음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런 것도 다 아마 북한 정부의 불법 행위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연구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상대로 소송 걸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네. 열어주신 셈이네요, 변호사님께서. 네.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